그 순간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총탄은 이순신의 왼쪽 겨드랑이를 파고들었다. 이순신이 쓰러지자 측근들이 달려와 그를 감쌌다. 이순신이 전사하자 조카 이완과 분간 송희립 등이 이순신을 대신 전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실록에는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손문욱이라는 인물이 이순신을 대신 지휘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그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장, 즉 일본군 장수였다. 이순신 최후의 순간, 이순신과 가장 가까이 있었으며 그를 대신하여 조선 수군을 지휘했다는 또 하나의 인물 손문욱.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이었던 노량해전. 바로 이 해전에서 최후를 맞이한 이순신은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는 우리 한국사 최고의 명장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측근들은 그의 뜻을 받들었고 조선 수군은 마침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문욱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역사 스페셜. 오늘은 이순신의 순국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 손문욱.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이 손문욱을 치밀하게 추적해 그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남해 관음포의 이순신 영상관, 외관이 거북선을 닮아 있다. 이곳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치른 다양한 해전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특히 이순신 최후의 해전 노량해전은 입체 동영상으로 제작 상영되고 있다. (1598년 11월 19일) 아침,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았다. 예, 지금 보시는 이 앞바다가 관음포입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순신 장군께서 순국하신 곳입니다. 이순신의 최후, 그것은 임진왜란 7년 전쟁의 막바지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1598년 8월 교토의 후시미 성에서 마침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 죽음 직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철수 명령을 내렸다. 조선에 있는 일본군은 모두 철수하라는 명령, 그의 유언이었다. 그 무렵 순천 외성, 견고한 이 외성에는 조선 침공의 제1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만여 명의 군사와 1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結局朝鮮とすればですね、この日本は何したかというと、王子を捕らえたと、朝鮮の国土を荒らしたと、それから朝鮮の王朝の歴代の墓を暴いたということで、これは不大天の敵、共に天をいただかない敵であるということで、非常に憤りがあったんですね。でそこでそのままやすやすと帰らせてなるものかということで、李承信とすればですね、撤退を阻止しようとした
ところがもう行長とすればもう初めからこの戦争は無理だって分かったもんですから、もう何としても帰りたいということで、帰るんですけども、ご承知のように、순천でもってですね、この袋ネズミになっちゃったわけですよね。 전투는 피할 수 없었다. 1598년 11월 18일 순천 해상을 봉쇄하고 있던 이순신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사천, 고성, 남해 등의 일본 군들이 순천의 고니시를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고니시의 구원 요청을 받은 300척 이상의 일본 함대가 노량 앞바다로 접근하고 있었다. 전투 직전 이순신은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벌어진 전투. 싸움은 한밤중에 시작됐다. 임진왜란 사상 가장 치열하고 가장 큰 전과를 올린 노량해전의 시작이었다. 양쪽 함대가 뒤엉킨 치열한 적전. 전투는 밤새도록 진행됐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이순신 함대는 관음포 앞바다를 막고 있었다. 일본군 주력군은 관음포가 뚫린 바다로 알고 들어가 있었다. 잔적 소탕을 위해 이순신은 직접 독전거를 울렸다.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활로를 찾으려는 일본군과 이를 소탕하려는 조선 수군. 운명을 건 접전이다. 관음포에서 돌아나온 일본군과 이를 막아선 조선 함대. 근접전이 펼쳐졌다. 대장선의 조선 수군들도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이순신과 함께 부하 장수들도 독전에 독전을 거듭했다. 승리가 눈앞에 있었다. 바로 그때 이순신 대장선에는 의문의 한 인물이 승선해 있었다. 바로 손문욱이라는 인물이었다. 싸움이 한참이던 무렵 이순신이 총탄을 맞았다. 왼쪽 겨드랑이에 총탄을 맞은 이순신이 쓰러졌다. 측근들이 이순신 주위로 몰려들었고 이순신은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 측근들은 이순신의 유언을 따랐고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어냈다. 임진왜란 7년 전쟁도 끝이 났다. 행록은 이순신이 전사하자 아들 회와 조카 이완이 이순신을 대신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른 기록에는 군간 송희립이 대신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실록은 손문욱이 이순신을 대신 지휘했다고 돼 있다. 관음포 앞바다에서의 이순신 죽음. 그의 최후는 숱한 의혹과 논란을 남기고 있다. 전사설, 은둔설, 심지어 자살설까지. 진실은 무엇일까? 이순신 순국 60여 년 뒤 송시열이 쓴 비문.
비문 어디에도 이순신 대신 조선 수군을 지휘했다는 손문욱의 이름은 없다. 다만 이순신은 어디선가 호련히 날아온 탄환에 맞았다고 적고 있다. 이 기록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께서 순국한 그 내용이 간단하게 놓아지거든요. 저 우측에서 네 번째 줄로 보면은 공홀중한 이절이라는 글자가 6글자가 나옵니다. 저 내용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호련히 날아드는 탄환을 위해서 순국을 했다라는 기록이죠. 이러한 이제 기록이 아주 짧지만은 의미를 굉장히 부여한다고 보아집니다. 호련히 날아든 총탄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이순신. 바로 그 현장에 느닷없이 나타난 손문욱.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지금까지 이순신 최후의 현장에는 그의 큰아들과 조카 그리고 그의 최측근 장수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이 남긴 유언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당시 그의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도 역시 사실이죠. 그런데 당시 이순신 최후의 현장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손문욱. 이 손문욱이라는 인물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또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손문욱. 마지막 글자 욱자는 이름자에 잘 사용하지도 않는 글자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의외의 인물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일까요? 또한 손문욱은 이순신이 전사하자 그를 대신해 조선 수군을 지휘했다고도 합니다. 일본군과 마지막으로 치렀던 중요한 해전, 바로 그 해전에서 대장선에 타고 있었고 이순신을 대신해서 지휘까지 했다면 손문욱은 보통 인물이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손문욱,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손문욱이라는 인물이 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1597년 정유재란 발발 직후. 이때 그는 이문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선조가 손문욱의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유성룡은 알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손문욱은 첫 등장부터 정체불명, 조정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는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경상도 관찰사 이용순이 조정에 올린 서장을 보면 손문욱은 일본군 포로였다. 손문욱이 보낸 비밀 편지가 등장한다. 그는 부산에서 또 다른 포로 박계생이라는 인물과 만나 함께 일본으로 갔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리고 도요토미를 만났는데 그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양자로 삼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성을 받고 쌀 1000석을 상으로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손문욱은 평범한 포로는 아니었을 것이다. 더 놀라운 기록이 나온다. 도요토미에 대한 반란군을 자신이 진압했다는 것. 그것도 100여 명의 무사를 죽였고 도요토미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손문욱은 곧 곤경에 처했다. 도요토미의 첩과 내통을 했다는 것.
이에 도요토미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자신을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장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장이 된 손문욱. 그런 그가 조선으로 귀순하려는 의사를 은밀히 보내왔다. 그러자 대신들 회의기구인 비변사에서는 손문욱의 말이 허황되고 다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체적인 그 사람의 그 어떤 출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그 처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다시 사료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자료에 처음 등장할 때는 이문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선조가 이제 신하들한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이 사람이 일본 내에서의 활동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뭐 검증된 거는 아무도 없죠. 자신의 주장만 있을 뿐 검증된 것이 없는 손문욱.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최근 임진왜란 관련 일본 측 기록물의 해제본을 낸 김시덕 교수. 손문욱의 주장에 대한 일본 측 기록이 있는지 물었다. 손문욱이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가 되었다든지 반란을 진압했다든지 라는 기록은 일본의 당대 기록에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정도 사건이면 상당히 큰 사건이었을 거기 때문에 어딘가 남았어야지 자연스러운데 안 보인다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 손문욱의 과장 내지 허풍이 아닐까. 대신 그가 찾아낸 일본 기록에는 손문욱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나온다. 손문욱이 아니라 손문식 혹은 손문호고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손문욱, 손문식, 손문옥. 그는 여전히 베일 속의 인물이었다. 17세기 초기의 야나가와 시말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책은 임진왜란 이후의 조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된 사건을 다룬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미 손문식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8세기, 즉 근세 중기의 외교관이었던 아라이 하쿠세키라는 사람의 국서 보코기사라는 기록을 보면 본문에는 손문혹이라고 쓰고요. 위에 두 주로 어떤 이본에서는 손문식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주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첫 등장부터 심상치 않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장수 손문욱. 조선으로 귀순을 요청한 지 2달 후 그는 다시 실록에 등장한다. 판중추부사 윤두수는 귀순을 원하는 손문욱을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하들은 왜적들이 우리 경내에 진을 치고 오랫동안 물러나지 않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이를 정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 측은 손문욱을 통해 일본군의 상황과 동태를 파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손문욱의 귀순은 즉각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1598년 8월 도요토미가 죽는다. 그리고 한 달 후 전라도 방어사 원신의 보고가 있었다. 남해에 일본군에 빌붙어 있던 손문욱이 적진에서 나와 적의 현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마침내 손문욱이 조선으로 귀순한 것이다. 귀순 의사를 밝힐 때는 이문욱이라던 그의 이름이 이때부터 손문욱이 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손문욱은 누구일까? 귀순을 했다는데 진짜 조선 사람이긴 한 것일까? 손씨 종친회를 찾았다. 저희들 족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뒤졌는데 밀양, 평해, 경주 손씨 등 모든 족보를 꼼꼼히 살펴보았으나 손문욱 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다른 할아버지들도 임난 때는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다 전혀 족보상으로 안 나타난다는 건 저희 들어선 도대체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하고 혈맥이 닿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손씨가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런 분은 아예 없다는 거죠. 문욱이라고 쓰는 이름 없습니다. 욱자 이것도 없습니까? 아예 욱자만 보이는 것도 없습니까? 글쎄, 욱자를 이 글자 자체가 흔히 쓰는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좀 만약에 색다르게 어느 어른의 휘자에 가서 이 욱자가 들어있다고 하면 거기에다 참여해서 좀 희귀한 글자로 썼구나 할 텐데 그런 걸 족보 들치면서도 못 봤어요. 조선 왕조실록에만 몇 차례 등장할 뿐 손문욱 그는 다른 구체적인 기록이 전혀 없는 의문 속의 인물이었다. 이문욱인지 손문욱인지 혹은 손문식인지 손문혹인지조차도 명확치 않은 인물. 게다가 손씨 가문 그 어느 족보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의문의 인물 손문욱. 기록에 의하면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를 거쳐 고니시 유키나가의 휘하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조선으로의 귀국 의사를 밝히죠. 참 흥미로운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건 그의 행적에 의하면 그는 분명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일본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문욱과 일본은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요? 베일 속의 인물 손문욱, 그를 더욱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손문욱과 일본, 특히 대마도 세력과 손문욱과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는 일본의 기록물이 있다. 조선과 일본의 교류 관계를 기록한 모두 10건으로 이루어진 대마도의 조선 통교 대기. 바로 여기에 손문욱의 행적에 대한 특이한 기록이 나오는 것이다. 녹사 손문욱이 와주, 우리주, 쯔시마에 와서 화의의 일을 논하였다. 모두 미심쩍어하며 말하기를 손문욱은 예전에 외인 중에 있으면서 유키나가를 암살하려 하다가 발각되자 야나가와를 의존하여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손문욱이 비밀이 야나가와와 통하여 우리나라에 거짓으로 호의를 보이지만 사실은 귀순의 뜻이 없다라고 소문들을 하고 있다. 무슨 이유에선지 고니시 유키나가를 죽이려던 손문욱은 야나가와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그래서 그의 귀순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나가와 시게노부가 도와준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았다. 때문에 손문욱은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은혜를 느끼고 거짓으로 조선 왕조 측에 귀순은 했지만 여전히 마치 이중 스파이처럼
일본을 위해서 그리고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다라는 소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투를 튼 조선인 손문욱은 생명의 은인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충복이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야나가와 시게노부,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대마도의 이제 정치 체제를 보면 맨 위에 대마도주가 있고 그 바로 밑에 가신으로서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야나가와 시게노부입니다. 그러니까 야나가와 시게노부는 대조선 관계의 아주 실무 총책이다,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별다른 생산 기반이 없었던 대마도. 대마도는 조선과의 무역으로 생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 침공의 천병이 되었다. 대마도가 일본의 막부를 대신해서 대조선 외교를 담당했고, 또 하나는 대마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마도가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 사실은 조선과의 무역을 통해서 대마도가 200~300년간을 생존을 해왔는데, 임진왜란 때는 대마도가 일본군의 제1군의 제일 선봉장으로서 향도 역할을 해왔거든요. 조선 침공의 선봉이었던 대마도 세력. 이 세력의 실권자였던 야나가와 시게노부. 손문욱은 바로 이 대마도의 핵심 인물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지속되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손문욱은 조선에서 아주 특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남원 향토박물관에 남아있는 당시의 기록. 의병장 조경남의 난중 잠록. 바로 여기에 손문욱에 대한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나온다. 손문욱이 남해의 현감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유재란 직후 대마도 왜군이 손문욱을 남해 현감에 임명한 것이다.対馬の家老であるところの柳川重信がですね、これが滑目に来たんです。でそこで滑目の島のところにこの、大きい城を築いてですね、でそこでもう駐屯するということにしたんです。でその時に宋義俊は半山島からそこへ来て合流したと。でこれが1597年の11月頃の話ですね。10月ですかね。その頃の話です。でそれからずっと宋義俊はこの、滑にい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 조선으로 귀순하기 전 일본이 임명한 남해의 현감이었다는 손문욱. 이것이 사실일까?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은 남해에 외성을 쌓고 주둔했다. 이 성곽이 일본의 그 해판안지와 그러니까 대마도주를 지냈던 그 소군하고 같이 축성을 했었는데요. 이곳에 일본군이 약 1000여 명이 그 주둔을 했습니다. 약 1년 동안에 주둔을 하고 일본군의 근거지였던 남해 외성. 남해 현감 손문욱은 바로 이곳에서 일본군을 대신해 남해를 다스렸던 것이다.
남해 현감 손문욱의 행적을 더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외성에 대한 기록본 손문욱은 나오지 않았다. 전하기를 외인 소축이라. 남해의 그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그 남해 현지라든지 한여성남이라든지 어떤 그 임난 이후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손문욱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은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기록상. 예, 아무리 보더라도. 남해 향교를 찾았다. 혹시 여기에는 손문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까? 역대 남해 현감들의 명단을 찾아봤다. 선생하는 한교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선생하는 남해 고을원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대충 보면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그 기록이 없고 하전은 하전이란 말은 남해의 별칭인데 하전 남해 선생한 난역 무술 이전권은 정류 백난 실기되고 왔어요. 원래 확실히는 몰라도 이 남한 일대 애구들이 임진왜란 때 들어가지고선 별로 그리 크게 이걸 보존하는 곳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고 우리가 그런 추적을 하고 있지. 그 이후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됐죠. 1598년부터 260명의 남해 현감 명단. 현직 군수까지 기록된 선생한 어디에도 손문욱은 없었다. 그러나 손문욱의 활약은 계속되었다. 일본 말에 능통했던 그는 왜군 점령지 남해의 조선인을 잘 보호했고 그로 인해 나중엔 조선 조정에서 만호 벼슬까지 받은 것으로 난중 잡록은 기록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손문욱은 공신이 되었다. 절충장군 손문욱, 임진왜란 2등 공신이 된 것이다. 일본군 포로와 도요토미의 양자, 그리고 일본 장수와 남해 현감을 거쳐 조선의 만호와 2등 공신에 이르기까지 손문욱의 이 파란만장한 행적에는 대마도 왜군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일에 가려졌던 인물 손문욱. 이제 그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마도의 권력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략에 기지구시를 했던 대마도. 당시 대마도 도주는 소요시토시. 그러나 실권자는 제2인자인 야나가와 시게노부였습니다. 손문욱은 바로 그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충복이었던 것이지요. 또 소요시토시의 장인은 조선 침공의 제1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였습니다. 이렇게 손문욱은 대마도 세력의 핵심부와 인연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로부터 조선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손문욱이 어느 날 조선으로 귀순해 이순신 최후의 현장에 나타나 대장선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겁니다. 대장선이라고 하면 조선의 수군 가운데서도 엄선된 사람들만이 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난중일기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손문욱, 즉 이순신과는 별로 인연이 없었던 손문욱이 느닷없이 최후의 해전 대장선에 동승을 했던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손문욱은 대체 어떻게 대장선에 탈 수가 있었으며 급기야 전사한 이순신을 대신해 대장선의 지휘까지 맡을 수가 있었던 걸까요? (1598년 11월 19일) 아침
이순신 대장선은 바로 이 바다 위에 있었다. 이제 전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일본군 주력 부대가 앞이 막힌 관음포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나오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서 전투는 더 치열해졌다. 활로를 뚫으려는 일본군과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조선군의 접전. 바로 그 현장에 손문욱이 이순신과 함께 있었다. 그는 어떻게 대장선에 탈 수 있었을까?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 ちょうどその頃大名たちは、慶尚道の南岸にですねずっと陣をしておりました。そして一番東側は、このウルサンですね、加藤清正がいてですね、それでこの、朝鮮の、この南海岸の一番西の方は全羅道になりますけれども、순천にその小西行長がいたんです。そしてまあこう撤退するわけですけどね。 도요토미의 유언에 따라 조선 각지의 일본군들은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고니시군은 순천 외성에 고립되어 있었다. 조명연합군은 3개월에 걸쳐 이곳을 공격하고 있었고 변변한 반격도 없이 고니시군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니시군은 명나라와 강화 협상도 진행했다. 무사히 보내만 준다면 순천 외성을 넘겨주겠다고도 했다. 당시 이순신은 순천 앞바다를 막고 있었다. 해상봉쇄였다. 이순신은 고니시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 이들을 섬멸코자 했다. 순천 외성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육군과 수군의 협공, 조명연합군 최대의 수륙 합동작전이었다. 그러나 전과는 지지부진했다. ところが劉帝はもう戦う気はなかったので、それでなんとか和議を結ぼうとしてた。そしてその中で小西行長が何としても帰りたいから帰るにしてくれということで劉帝に賄賂をや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劉帝はこの兵は出したけども攻めなかった。でそこで結局その作戦は失敗したということによって、この순천の戦いというのは終わっちゃったんですが、ただ問題はこの순천の城にですね小西行長たちがこういましてね、で海の方全部封鎖されたんですよ。ですから結局の、出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이순신은 싸우지 않으려는 명나라 지휘부에 대해 통탄했다. 이순신은 순천 왜군의 바닷길을 끊고자 했다. (11월 13일) 이순신은 다시 고니시군을 치기 위해 장도로 향했다. 10여 척의 적선을 깨뜨렸으나 적은 순천 외성으로 퇴각해버렸다. 이 무렵 고니시는 명나라 장수 진린에게 뇌물을 바치며 활로를 도모하고 있었다. 진린은 고니시의 뇌물을 사양하지 않았다. 마침내 명나라군 진영을 통해 일본군 연락병이 순천 외성을 빠져나갔다. 노량해전이 일어나기 보름 전쯤 좌의정 이덕형이 특별한 주장을 했다. 손문욱을 진린에게 보내 남해를 도모, 즉 고니시를 무찌를 작전을 짜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그 사정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은밀히 이제 그 손문욱을 진린의 그 도둑 휘하에서부터 이순신한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명나라와 조선 간의 그 연합 작전이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손문욱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노량해전에서도 그런 그 조선과 명나라의 작전의 조율을 위해서 아마 이순신 함대에 손문욱이 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98년 11월 19일 아침, 이순신이 전사했다. 측근들이 그의 유언에 따라 전투를 지휘했고 노량해전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순신 전사 이후 손문욱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게 된다. 도원수 권율은 노량해전에서 손문욱이 임기응변을 발휘 이순신을 대신 지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군공청에서도 손문욱을 초수, 즉 단계를 뛰어넘어 초고속 승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보고도 있었다. 형조 좌랑 윤양이 직접 조선 수군들을 만나본 후 올린 보고서. 군간 송희립이 이순신 대신 지휘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손문욱에 대한 조선 수군들의 평가도 함께 보고했다. 즉 손문욱은 하찮은 졸개로 우연히 대장선에 탔다가 수군들의 공을 가로챘으므로 모든 군사들이 분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 아마 그 손문욱의 존재는 손문욱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함대가 정유년 이후에 순천 외성을 포위하고 무술년 초부터 이제 그곳에서부터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남해현에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관리 생활을 했다는 것에서부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손문욱의 존재는 잘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 자기들과의 그 동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런 그 국가에서 이제 그 노량해전에 대한 전공을 이제 그 시상할 때 손문욱이 이제 그 수공으로서 많은 그 공을 세운 것으로 이제 그 어떤 국가로부터의 이제 그 공로를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 오랫동안 이제 그 이순신 막하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은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손문욱. 다양한 경력으로 그는 누구보다 일본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과 명예의 필요에 따라 이순신 대장선에 승선했고 역사의 목격자가 되었던 것이다. 자, 이제 뭔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로 또 고니시 유키나가의 측근으로 대마도의 후원을 받았던 손문욱. 그는 일본통이었던 겁니다. 손문욱만큼 일본과 고니시 진영에 대해서 잘 아는 인물이 없었던 것이죠. 즉 조선과 명은 당시 일본 정보통이었던 손문욱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손문욱은 이순신의 대장선에 동승해서 역사의 목격자요 증인이 됐던 겁니다. 네, 이순신은 노량해전 관음포 앞바다에서 전사하고 이와 더불어 임진왜란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손문욱은 임진왜란 이후 또다시 변신합니다. 파란만장, 변화무쌍. 손문욱의 전후 행적을 더 쫓아가 봅니다.
임진왜란 이후 손문욱은 여전히 역사의 전면에 남아 있었다. 밀양의 표충사, 손문욱과 함께 활동했던 인물의 유물과 자료가 남아 있다. 사명대사 유정, 승병장 유정은 전쟁이 끝나자 새로운 활동을 한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일본의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통교를 원했다. 전쟁이 끝난 바로 다음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대마도의 실권자 야나가와에게 특명을 내렸다. 이해 도쇼신군, 즉 도쿠가 이에야스가 양국의 화의에 이를 소 요시토시공 및 야나가와 시게노부에게 명하여 말하시기를 통교는 양국을 위함이다. 타이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난 후에 그 길이 끊어졌다. 그러하니 우선 비밀히 서한을 보내어 그 뜻을 찾아보고 만약에 합의하는 바가 있으면 쇼군의 명령이라고 하여라 라고 명하였다. 이처럼 전후 조선과 일본의 통교는 일본 측 요청으로 시작됐다. 이곳에는 1604년 사명대사가 일본에 갔을 때를 묘사한 기록화가 남아있다. 당시 일본은 사명대사 일행을 극진하게 맞이했다. 사명대사 일행의 일본행 목적은 탐적, 일본을 정탐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 사명대사의 탐적사에 손문욱이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1604년 사명대사와 손문욱은 대마도를 거쳐 교토로 왔다. 사명대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기 위해 교토의 사찰 혼포지에 머물렀다. 손문욱 역시 사명대사와 함께 이곳에 머물렀을 것이다.孫文育もおそらくそうした日本の僧侶たちとの交流の場には一緒にいたと思いますね。そして、孫文育は何も残していませんけれども、将軍大師と一緒に日本の、当時の文化人たちと深い交わりを結んだことはまず間違いないでしょう。 혼포지 인근의 또 다른 사찰인 코쇼지. 이곳에는 당시 사명대사가 써준 친필 유묵이 한 점 남아있다.高尚寺の住職も招かれて将軍大師と交流してたでしょう。その時に、将軍大師からこの書をいただいた。それでこのお寺で大切に、今日まで残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ね。で下に将軍書という文字が読めます。で将軍大師という人は韓国ではサムヨンダン、日本に来ると将軍という号を必ず書いてましたから、日本で書いたもんだということもよくわかります。 마침내 1605년 3월 이곳에서 사명대사와 손문욱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났다. 도쿠가와는 자신은 임진왜란에 관여하지 않았고 조선과 원한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도쿠가와는 1300여 명의 조선인 포로를 손문욱과 함께 돌려보냈다. 전쟁이 끝난 지 7년 후 양국 간의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彼は日本語ができますし、日本の情勢をよく知っておりますし、それから対馬藩
にも朝鮮政府にも信頼されておると、こういう人物というのがいて初めて厳しい7年間の戦争の戦後処理、日朝国交回復ができたのだと思っております。 막중한 일이었다. 전쟁 직후 조선과 일본의 전후 처리와 조선 포로 쇄환, 그 초석을 놓는 일을 손문욱이 해낸 것이다. 그 무렵 손문욱은 명나라에도 드나들었다. 명나라 군문의 표하관이 되었던 것이다. 다시 일본의 밀사를 파견하려 한 조선, 임금은 손문욱이 명에서 돌아오면 함께 가라고 할 정도였다. 기록에는 표하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그 명나라의 군대, 명나라 군문에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증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나라에서 그 일본에 대한 그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항상 부르면은 가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고, 그 조선과 일본 간의 국교 재개가 한쪽으로는 상당히 그 비밀스럽게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을 명나라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는 데 있어서 손문욱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학자들도 손문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의 다양한 행적에 매력을 느낀 것이다. 99年2月8日です。2月8日。彼は非常に数奇な運命を、複雑な人生をたどった人で、日本に肥料になって日本人になったかというと日本人にもなっていない。対馬から信頼されたからといって対馬人にもなっていない。戦争の肥料になったからといって戦争を憎みはしますが、しかし戦争よりも平和の方がいいということで、その第一線に立って活躍した人物で、16世紀17世紀には珍しいインターナショナルな国際人であったというように思います。 임진왜란 7년 전쟁은 조선에 엄청난 충격과 희생을 가져왔다. 전쟁에서 이겨야 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을 너무 몰랐다. 그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일본군 포로로 대마도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일본의 장수가 되었던 조선의 변절자 손문욱. 그러나 조선 조정은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전쟁의 과정에서 이 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에서나 이제 정보에 목마를 수밖에 없죠.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손문욱 같은 사람은 조선에서는 상당히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정보랄까 지식이 매우 유용했던 것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으로서도 이제 조선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들 휘하에 와서 관리를 하다가 도망을 갔던,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기록대로 해서 이중 간첩으로 파견했던 간에 어떤 창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알고 있었고 안면이 있었던 이 손문욱과 같은 사람들이 중요했었고, 양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군 포로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장과 왜군이 임명한 남해 현감, 이순신을 대신한 지휘관과 이등공신, 전쟁 후의 탐적사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행적을 보였던 손문욱. 그가 역사의 마지막으로 등장한다.
1617년 광해군 9년 그는 임목대비의 폐비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그는 호련히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졌다. 생몰연대 미상, 손문욱 혹은 이문욱.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숱한 의문을 남긴 손문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통양 삼국 국제전쟁의 소용돌이를 그는 용케도 헤쳐나왔죠. 그리고는 그가 출연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호련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손문욱,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는 탁월한 외교 감각을 지닌 국제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신의 안위를 위해 변신을 밥 먹듯 했던 인물이었을까요? 의문 속의 인물이었지만 조선은 일본에 투항했던 변절자 손문욱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정보에 어두웠던 조선은 노량해전에 그를 투입했고 일본과의 외교전에도 활용했습니다. 베일 속의 인물 손문욱, 그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우린 임진왜란, 전쟁의 역사 그 속사를 좀 더 내밀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